오늘은 보어대사 예언시를 준비했는데요. 보어대사님의 예언시는 광서연간의 한 고사가 베이징에 있는 벽운사에서 우연히 얻었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보어대사는 원래 수나라 장수였는데 수나라 말기에 난으로 인해 출가하게 되었고 천태산에서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언시는 총 1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이글과 끝맺음글을 제외하면 12문단으로 청나라 말부터 미래까지 약 한 세기 이상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보어대사 예언시의 원문과 풀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날 일어난 난으로 인해 불가의 지혜를 쫓다가 실수로 천태석 보서에 들어왔다네. 아침에는 유화로 갈증을 해소하고 저녁에는 옥로로 약간의 허기를 채웠지. 9년 동안 참선하여 큰 돈을 들이우면서 인간 세상에서 이미 10대 왕조를 거쳤구나. 내 그 길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나를 그르치니 천길을 누설하기 어려워라. 먼저 머리글에 해당하는 첫 문단에서는 보어대사님이 출가하여 지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네 번째 문장이 정말 명문장 같아요. 내 그 길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나를 그르치니. 이 부분을 보시면 보어대사님 또한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어쩌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이 예언시를 남기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구름은 어둡고 안개는 애처로우니 용이 흙으로 돌아가 원숭이를 빚는다. 3살짜리 아이가 세계의 복을 받으니 달 아래 주인이 없이 물이 흐른다. 만리 수면에 안개가 걷히는구나. 첫 문장은 중국 청나라의 제11대 황제인 광서제가 원숭이해에 서거할 것임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문장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3살에 즉위하여 3년 동안 황제를 지낼 것임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달 아래 주인이 없이 물이 흐른다는 문장은 청나라를 의미하는 맑을 청자의 파자이며 마지막 문장은 선통제의 선자의 파자라고 해요. 임금은 조상이 되고 기질이 단정하니 만리의 무지개가 파도를 헤치고 정벌하러 간다. 황학로에서 옥피리를 불고 팔방에서 개가를 제창하니 깃발이 새롭게 오색으로 바뀌는구나. 첫 문장에는 중국의 정치가로 신해혁명을 이끌어 청나라 제왕제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세운 승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조상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로는 제왕제가 사라질 것임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조상이 되니 나는 자손이라, 즉 손자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기질이 단정하다는 부분은 원래 문질빈빈이라는 사자성어의 앞글자가 숨겨진 것인데요. 앞문장과 같이 보면 순원의 한자음인 손문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예언에 적힌 대로 승원은 해외에서 돌아와 중화민국을 개척하였습니다. 다음 문장의 황학루는 중국 후베이성 우창현에 있는데요. 이것은 우창봉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요. 우창봉기는 1911년에 중국 우창에서 일어난 봉기로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된 봉기를 말하는데요. 우창봉기는 팔방의 호응으로 승리하였고 중화민국이 창립된 후에는 오색기를 국기로 정했다고 해요. 어진 선비가 회의하니 30년이 변하는데 어찌 범상치 않은 사람이겠는가. 우담바라 꽃이 한 번 피는구나. 남북과 동서가 용과 호랑이처럼 싸우니 7, 8수가 정해지면 어지러운 산천의 터가 정해진다.
여기 첫 문장에서는 원세계, 중국어 발음으로는 위안스카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길서회유는 원자의 파자이며 3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므로 대세자가 나오고 어치 기자와 무릇 범자를 합하면 개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우단바라 꽃이 한 번 피는구나는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를 자칭하여 중화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를 1년 정도 역임한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중국 국공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화민국이 건국된 1912년에 7을 더하고 다시 8을 더하면 1927년이 나오죠. 1927년에 북벌 전쟁에서 첫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전쟁이 일어나니 사슴을 쫓느라 바쁜데 풀숲에 영웅이 산에서 나온다. 얼마나 많은 청년 호걸들이 바람과 구름처럼 강남으로 모였는가. 금능의 해와 달이 또다시 빛나는구나. 회수배의 영웅 장군은 초두장으로 장제스의 성인 장자를 나타내는데요. 장제스는 1927년에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금능은 난징의 옛 이름이라고 해요.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1937년까지 있었는데요. 1937년에 일본이 난징을 점령하고 중국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짓들을 일삼으며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죠. 영주의 호랑이와 바다를 건너는 이리로 만천의 붉은 해는 더 어둑하구나. 망망신주가 상하고 부서지리니 백성들이 곳곳에서 울부짖는다. 출외 소리가 울리면 맑은 해를 볼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다를 건너는 잔인하고 흉악한 일위는 일본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부서지고 무너지며 잔악한 일위들의 만행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도처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래는 원자폭탄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이 미국 진주만 몰래 쳐들어갔다가 원자폭탄 2번 맞았죠. 잠시 후에 이 출래가 또 나오는데요. 일본인들의 난징 대학살 등등 파렴치한 만행을 미리 보시고 잠시 평정심을 잃으신 듯한 모습이 글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류형 가운데 영웅들이 호탕하게 먹고 마시는구나. 달이 중추제를 가리는데 단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고 있다. 2마리 사자가 공을 치는데 하나가 우물에 빠지는구나. 아름다운 여인이 고운 얼굴 들이운다. 이 문단은 1936년 12월에 일어난 시안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안 사건에 대해 잠깐 보시면 중국 시안에서 만주군의 지휘관인 장쇠량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정지와 항일 투쟁을 호소한 사건입니다. 세류양은 장안을 의미하는데요. 시안 사건이 일어난 시안의 옛 이름이 장안이라고 해요. 시안 사건은 만주군 장쇠량과 양호청에 의해 일어났는데 그 두 사람이 취한 틈을 타 장제스 쪽에서 반격하여 그중 한 명인 양후청이 사망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제스의 부인인 송미령 씨가 분쟁을 해결합니다. 출래가 폭발하면 흰 깃발을 세우게 되니 천만의 살아있는 귀신들이 울며 불며 징징댄다. 석두성에 부호가 날아오니 항공기를 중건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지만 동산에 또다시 화염 빛이 비추는구나. 솔직히 이 부분에서 많이 웃었는데요.
예언서마다 귀신이나 혹은 객과 짐승을 의미하는 이리로 표현되던 일본이 이번에는 살아있는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저 웃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문을 보시면 출래가 폭발하면 백기를 들게 되어 수천만의 살아있는 귀신들이 계속해서 울고불고 징징대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인들이 큰 웃음 주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뒷문장을 보시면 아쉽게도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 중국은 잠시 동안 재건을 하긴 하는데요. 동산에 또다시 화염이 비춘다는 부분에서 동산은 해가 뜨는 곳, 즉 우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산과 들판에 불법으로 점거하여 둥지를 틀고 들어앉아 보살이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일식과 월식에 5별이 희소하니 이와 7이 합쳐져 좋은 옷을 거는구나. 하찮은 사람이 그모랑이를 핍박하니 온 땅에 붉은 꽃이 피고 도처에서 굶주리리라. 북위 빈천에 높고 낮음이 없구나. 일식과 월식은 빛이 없다는 것이고 5별은 중국 국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2와 7이 합쳐진다는 것은 모택동의 모자를 그리고 좋은 옷의 채색 채자는 모택동의 택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택동이 주도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인 9절부터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성인 출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 시청자님들도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7이 종횡하고 한 마리의 소의 꼬리가 2개이니 다시는 사람 형상이 없고 해는 일정한 궤도로 움직인다. 바다 위에 황금자라 검은 옷에 음유이라. 철로 만든 새가 하늘을 날아 동남쪽이 모두 맹렬한 불길로 파괴된다. 2와 7이 종횡하고 한 마리의 소의 꼬리가 2개이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성씨인 모자와 주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바다 위의 황금자라는 대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 옷의 음율에서 검을 현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숫자로는 9를 나타내며 음율은 숫자 12를 나타낸다고 해요. 네 번째 문장은 전쟁으로 인해 동남쪽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보이죠. 중국에서 동남쪽이면 대만과 일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언대로 중국의 동남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붉은 노을이 파랗게 변하고 흰 구름이 솟아오르니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 서로 정이 없구나. 사해의 바닷물이 모두 붉은색이 되고 백골이 산처럼 언덕에 가득히 쌓일 것인데 머지않아 옥토끼가 동쪽에서 서서히 떠오르리라.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다만 그 시기는 첫 2문장을 해석하시는 분들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후에 옥토끼가 동쪽에서 점차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옥토끼는 성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관뚜껑을 덮으니 공과 죄가 나누어지리라. 망망대해하니 태평해지는 것을 보게 되리니 백년대사 혼탁함이 꿈만 같구나. 남쪽 조정 등가로의 태평한 봄이로다.
만리의 상과 강이 모두 맑아지는구나. 큰 재난을 겪고 목토끼가 나타난 후에는 공을 세운 사람들과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시기가 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세 개로 나뉘고 성인이 출현할 것인데 검은색 관을 쓰고 용장의 옷을 입으셨구나. 천지가 다시 밝아지고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니 세상이 노래를 부르고 보이지 않게 그 복을 받게 되리라. 예언의 마지막 문단인 이 부분은 검은색 관을 쓰고 용문의 옷을 입은 자칭 성인들이 출현하지 않을까 다소 걱정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성인 출현 시기와 성인에 관한 힌트들이니 시청자님들께서도 재미삼아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득한 하늘의 수는 본래 알기 어려우니 적막함을 느낄 창생들을 생각하라. 노승은 감히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천기를 누설하여 벌을 받을까 두렵구나.